강명희 작가의 소설집 노을의 기억. 모두가 피해자였던 70여 년 전 그날, 제주 땅에서 벌어진 처참하고도 잔혹한 4.3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각박하고 험난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소설집 노을의 기억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 마른 장마 준비했습니다. 강명희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30개의 노을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소설 속의 화자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농부의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를 보듬고자 했지만 오히려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돈으로 사이가 벌어진 형제의 우애,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마른 장마, 강명희.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텃밭에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아들네 가져다 주려고 채소를 잔뜩 따서 차 트렁크에 싣는 중이었다. 아들은 아침마다 채소 주스를 마셨다. 상추와 치커리와 토마토, 당근, 양배추 등의 채소를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다. 언니, 내 밭으로 와. 여동생이 대뜸 말했다. 새벽부터 밭에 있다가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넌 어느 밭으로 가? 힘들어서 싫다. 난 불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밭에 강낭콩도 있고 상추도 뜯으려고 했지. 그럼 집으로 와. 여동생은 전화를 끊었다. 며칠 있으면 엄마의 세 번째 기일이다. 그래서 형제들과 하루 날을 잡아 오늘 산소에 가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3년 탈상을 하는 중요한 제사지만 형식을 멀리하는 집안 내력이니 간소히 하기로 했다. 형제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산소 가는 길목에 사는 여동생네 집에 모여 한자로 가기로 했다. 나는 거의 3년 동안 엄마 제사에는 물론 산소에도 가지 않았다. 49제 이후 기일이 돌아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며칠 전 이번 일요일 날 함께 산소에 가자는 언니의 문자를 받았을 때 3년이면 형제들 사이에 남아있던 앙금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감화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일이 다가오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여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근처에 사는 아들네도 갔다가 올 겸 가려던 참이었다. 나는 위로 언니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을 하나씩 본 둘째 딸이다. 언니는 예뻐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을 정도였다고 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두루뭉술한 아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나중에 어떻게 시집을 보내겠느냐며 이모가 걱정했다고 한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키가 작고 얼굴이 시커멓고 못생긴 둘째 딸인데다가 밑으로 남동생을 보았으니 집안에 나의 존재는 없었다. 나는 식탐이 많다. 눈앞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모조리 먹어치운다. 그 식탐의 가운데 누룽지가 있었다. 엄마는 누룽지를 긁으면 꼭 넷으로 나누어 주었다. 누룽지를 받아들면 나는 다른 형제들 것부터 쳐다보곤 했다. 늘 내 누룽지는 작았다. 언제부터인가 입이 짧아 밥투정을 하는 언니와 남동생에게 큰 덩어리의 누룽지를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내 배는 여름날 긴 오후에 찾아오는 시장기처럼 늘 허기져 있었다.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 역시 엄마가 나는 누룽지처럼 작게만 느껴졌다. 그러니 주길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사춘기 때 이미 알아차렸다.
고등학교 2학년. 그의 첫눈이 내린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 쌀은 무거우니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나 엄마가 가야 마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고 2학년인 나에게 시골 큰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언니도 있고 2살 어린 남동생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당연히 내 차지였다. 싫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벌판을 달리자 우중충했던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직 김장배추가 밭에 새파란 채로 있는 늦가을에 내리는 첫눈이었다. 버스는 눈 속을 엉금엉금 기어 고향 정류장에 나를 내려놓았다. 정류장에서 내려 20분 거리에 있는 큰 집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랐다. 큰아버지는 자전거에 쌀을 싣고 눈 속을 뚫고 차부까지 와 버스에 실어주었다. 김포공항에서 내릴 때는 조수가 쌀자루를 내려주었다. 시내버스로 갈아탈 때도 차장이 내려와 함께 쌀을 버스에 실어주었다. 영등포 시장에서 내려 집까지는 택시를 탔다. 몇 번을 갈아타고 쌀자루를 옮기는 내내 목가슴 같은 눈송이가 펑펑 내렸다. 죽을 고생을 하고 쌀자루를 끌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술에 만취되어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엄마는 이웃집에 놀러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언니는 약속이 있다며 거울 앞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여동생네에 거의 다 왔을 때 다시 전화가 왔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내 밭으로 와. 다들 받으러 오겠대. 다들은 언니와 남동생을 말하는 것이다.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나는 투박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퇴직 후 우리는 주말이면 모여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감자와 고구마를 심고 배추씨를 뿌리고 들깨물을 내고 팥밭을 매는 일들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했다. 아버지는 딸들을 뻔질나게 불러내렸어도 남동생은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동생을 제외하고 모두는 각자 자기들 집 근처에 텃밭을 빌리든지 마련하든지 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여동생이 농사 짓고 있는 밭은 벌판 초입에 있었다. 한강물이 들어왔던 곳을 두구로 막으면서 생겨난 넓은 벌이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지을 때 그곳은 논이었다. 아버지는 논두렁조차 내버려 두지 않았다.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논두렁의 풀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서리대를 심어 거두었다. 아버지는 풀 한 포기 없이 논두렁을 관리해 남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곳에서도 많은 콩을 수확을 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그 땅은 여동생이 물려받았다. 여동생은 논을 흙으로 도두어 밭으로 만들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이 땅만은 유지하겠다고 여동생은 누누이 말했다. 내가 도착했을 땐 강낭콩을 뽑아다가 쌓아놓고 콩고투리를 따서 양파망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초승달 모양인 콩고투리가 내 밭에 있는 콩보다 실했다. 동생이 나보다 더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았다. 동생은 밭 입구에 3미터 길이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 위에 검은 그물을 씌워 그늘을 만들었다. 사방이 벌판으로 나무 한 그루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놓고 일하다가 쉰다고 했다.
하우스 한가운데는 누가 버린 것을 주워다 놓았는지 낡은 식탁과 의자들이 있었다. 허름하긴 했지만 제법 쓸만했다. 동생은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밥도 해먹는 모양이다. 그 옆에는 낡은 컨테이너를 구해다가 방을 꾸며놓았다. 날이 추우면 그 안으로 들어가 일하던 사람들과 밥을 해먹는다고 했다. 컨테이너 안에는 제법 그럴듯한 주방기구들이 갇혀 있었다. 가스레인지부터 집에서 안 쓰는 그릇들과 헌 전기밥솥 등 그곳에 살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살림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낯익은 화분들이 눈에 띄었다. 아파트가 좁아 버리려고 모아둔 화분들을 가져간 적이 있었다. 그 화분 안에는 배기롱이 심어져 컨테이너 밖을 단장하고 있었다. 배기롱은 막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 꽃은 어린 시절 살던 시골집들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언니와 남동생이 한자로 왔다. 남동생이 언니네 집에 들러 함께 온 것 같았다. 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은 모두 고향 근처로 귀향했다. 남편이 퇴직했을 때 나 역시 서울과 가깝고 아들네가 가까이 사는 고향으로 귀향을 꿈꾸었다. 그러나 이것저것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설킨 친정 동네를 피해 나는 남편 고향으로 귀향했다. 아버지가 나를 남편에게 시집 보낼 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 안 좋고 시골에 땅이라도 있으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수막하니 좋다고 권했다. 그때는 땅이 허울 뿐이고 그다지 돈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팔아다가 돈이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살았다. 나 역시 아파트를 장만할 때 땅을 팔아다 보태고 싶었지만 팔리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 후로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땅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천덕꾸러기 땅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우리 부부가 귀향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날이 무척 덥네. 나는 언니와 남동생을 슬쩍 외면한 채 지평선만을 쳐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비는 안 올 것 같아. 남동생 역시 딴청을 피우며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만난 것이 3년 만이다. 어색했고 무슨 말을 어찌해야 할지 불편했다. 오랜만이구나. 보고 싶었다. 언니가 말했지만 누구 하나 대꾸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했다. 언니는 과일을 준비하고 나는 떡을, 남동생은 포화수를, 여동생은 전과 녹두 부침개를 준비했다. 우리는 밥모퉁이에 차를 두고 각자가 준비한 제수들이 든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남동생이 운전하는 카니발에 올랐다. 남동생과 언니가 앞에 타고 여동생과 나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린 시절 사방치기나 줄넘기를 하기 위해 편을 가르게 되면 나는 늘 남동생과 한편이 되고 언니는 여동생과 한편이 되었다. 엄마는 3살 터울로 사남매를 낳았다. 나와 남동생의 나이를 합치면 언니와 여동생과 합친 나이가 같았다. 어릴 때 같았으면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 옆 좌석에 내가 앉고 뒷좌석에 언니와 여동생이 앉았을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앉았다. 그런데 지금은 언니가 앞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소나기가 온다 하여 콩을 뽑았어. 여동생이 말했다.
감을 때는 비가 온다고 해도 몇 방울 떨어지다가 마니. 비는 와도 얼마 안 올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어제 뒷산에 갔더니 너무 가물어서 풀도 말라 비틀어졌더구나. 언니가 말했다. 그때 남동생이 내년에 들을 며느리감에 대해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며느리감이 유명 회계법인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조카와 사귀는 아가씨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1학년 때 만나 여태껏 사귀고 있었다. 요즘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니가 말했다. 그러나 동생이 조카 며느리감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손자에게 주었다. 대기업 임원인 시아버지 자리에 아파트를 가진 신랑감을 마다할 아가씨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남동생은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꽤 많은 땅을 물려주었다. 아버지는 본래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다. 하지만 워낙에 땅이 많아 딸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었다. 올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마저 돌아가신 후에는 시댁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다. 제사 때 가는 것조차 싫어해 기일이나 명절 때면 우리 형제들끼리만 날을 정해 산소에 다녀오는 것으로 행사를 끝냈다. 딸 셋이 잘 살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살아 그런 대로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 여동생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 여동생은 자식이 셋이었다. 제부가 죽었을 때 막내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여동생은 새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갈 생각에 제부의 퇴직금으로 한방우리 집을 냈다. 각종 한약재를 넣고 푹 구워 먹는 한방오리는 인기가 있었다. 훈제오리를 찌고 그것을 채소와 곁들여 먹는 메뉴도 인기가 좋았다. 바쁘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조선족 일손을 빌리고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써서 그런대로 수익이 괜찮았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주류 독감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매스컴에서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해도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메뉴를 바꾸어 육개장을 만들어 팔아보기도 했지만 한번 간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결국 몇 달 재미보다 1년을 적재를 내고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건강하여 감기 한 번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 계시던 아버지는 정년퇴직 하더니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백록담까지 함께 올라갔다.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을 때도 대강대강 해도 좋을 농사일을 아버지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전력 투구했다. 아버지의 밭에서는 곡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골골하여 나는 엄마 대신에 고등학교 때부터 온 집안 식구들의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빨아야 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했던가. 병약한 엄마는 그토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가시고 또 젊은 제부가 간 후에도 5년을 더 사셨다. 하지만 엄마의 삶은 아버지가 가셨을 때 멈춰 있었다. 이후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었다. 옷을 입다 넘어지시어 고관절 접합수술을 했다. 그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수술을 해야 했고 그것도 결과가 좋지 않아 누워서 지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동생 집에 살던 엄마가 거동을 하지 못하자 남동생은 엄마를 노인병원으로 보내려 하였다. 엄마는 그곳만은 보내지 말아 달라고 남동생이 아닌 나에게 애원을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엄마를 내 집으로 모시고 왔다. 엄마에게 차츰차츰 치매가 왔다. 걷지 못하는 엄마는 새벽이면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밥한다고 엉금엉금 기어나갔고 새벽 4시면 밥 안 한다고 소리소리 질러 온 집안 식구들을 깨웠다. 욕 한마디 못하시던 고운 엄마였는데 유영사가 오면 상대방이 치욕을 느낄 만한 말을 골라 욕을 하고 손이 닿으면 때렸다. 엄마의 몸속에 마귀가 살고 있는 듯 했다. 유양사가 바뀌고 또 바뀌었다. 그래도 새벽마다 일어나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녀 할 수 없이 노인병원에 보내진 이웃 할머니에 비해 엄마는 양호했다. 걷지를 못하여 적어도 이웃에 피해주는 불상사만은 막을 수가 있었다. 나는 엄마를 모셔갈 때 어렵게 혼자 사는 여동생에게 말했다. 사는 게 힘들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 엄마가 돌아가시면 발언권이 좀 있을 거야. 엄마 집을 너와 오빠와 함께 나누게 할게. 오빠는 착하니 그 정도는 해주겠지 뭐. 엄마를 돌봐주러 오는 요양사가 일주일에 3번 와 4시간씩 돌봐주었다. 그런 날 아니면 집을 비울 수도 여행을 갈 수도 없었다. 2년 반 동안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며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의 아파트를 동생과 나누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니는 2년 반이나 엄마를 모신 내가 여동생의 어려움을 앞세워 엄마의 아파트를 차지하려 한다고 뒤에서 쑥덕거렸다. 언니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엄마를 모셨으니 당연히 내가 내 몫을 챙기려고 술수를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벌판 땅을 이미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다. 남편은 구멍가게라도 해야 한다고 온종일 돌아다녔다. 그때 아버지가 나를 불러앉혀놓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라. 만일 네가 저 벌판 땅을 다 팔아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라. 결국 나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 마련해 아버지께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벌판 땅을 다 가진 듯 든든했고 그만큼 믿어준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 엄마를 모신 것도 그래서 생색내지 않았고 어렵게 사는 여동생을 지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부모로부터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적어도 동고생하는 자식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됐으니 어떻게든 막내를 좀 살게 해줘라. 목이 쉬도록 달래다가 소리쳐 야단치다가 동생도 아니라고 협박하다가 나중에 나는 침묵을 했다. 남동생과 언니는 내가 여동생을 앞장세워 엄마의 집을 가지려고 한다는 생각에는 변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남동생은 힘들게 사는 여동생에게 얼마간의 현금을 주고 형제들에게 엄마의 집을 조카에게 상속한다는 도장을 받아갔다. 카니발은 한강변을 따라 달리다가
초지대교 쪽을 향했다. 친정 선상 가는 이 길은 아버지 차를 타고 가끔 행락 삼아 드라이브하던 곳이다. 신도시가 되고 논밭이었던 곳이 아파트 숲이 되었다. 분양이 안 되어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겠으니 사라는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펄럭거렸다. 아버지는 차로 고향 구석구석까지 누비어 모르는 길이 없었다. 이쪽으로 가면 멀리 도는 거 아닌가? 아버지는 저쪽으로 가셨었는데. 남동생이 우회전을 하자 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퇴직하기 전부터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아프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해보라고 권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학원을 다녔다.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한 번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 순간 면허 시험장이 생긴 이래 66세 노인이 한 번에 면허증을 취득한 것은 처음이니 우리 모두 박수로 축하해주자는 아나운서 멘트가 나왔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박수 소리에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없어졌다. 아버지는 12년을 손수 운전을 하며 다녔다. 선상 갈 때도 자식들을 곁에 앉히고 노인이 운전하는 광경은 아버지가 가시기 1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몸에 이상이 있자 아버지는 제일 먼저 차를 처분했다. 운전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큰 누나가 말한 그쪽 길은 신도시가 생기면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빨라. 남동생이 말했다. 넌 자주 가는 길인데도 내비를 쓰니? 내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이곳은 없던 길이 뚫리고 또 자주 바뀌어서 스마트폰 내비를 쓰는 것이 가장 빨라. 남동생이 말했다. 저기가 내가 베이비시터 교육받던 곳이야. 여동생이 말했다. 너 베이비시터 자격증 땄니? 언니가 물었다. 응, 나중에 손잡으면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여동생이 말꼬리를 흐렸다. 나는 여동생이 집 근처에서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CCTV가 설치된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다.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를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준다고 했다. 돌쟁이들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세상이라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딱히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우리 집 운영할 때보다도 몸도 마음도 편하다며 오히려 나를 달랬다. 여동생이 베이비시터 하는 일에 대해 남동생이나 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상 가는 길은 초지대교가 새로 생기고는 가까워졌는데 길까지 새로 뚫리고 나니 더 가까워졌다. 초지대교를 건너 얼마 전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길이 뚫리고부터 신호도 없는 길을 얼마쯤 달리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 나왔다. 우린 각자 준비해온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묘까지 가파른 언덕길인데도 길이 나 있었다. 묘를 팔 때 포클레인이 다니던 길이다. 엄마는 장마 한복판에 가셨다. 임종이 가깝다고 달려갈 때도, 임종 때도, 조문객들이 문상을 올 때도 서울이 떠내려갈 듯이 비가 내렸다. 나는 생전에 그렇게 많은 비가 몇 날 며칠 억수로 쏟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장대가 내리꽂히는 듯한 빗발속을 뚫고 어머니 묻을 생각을 하니 아득했다. 나는 발인 날을 하루나 이틀 연기하자고 의견을 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비가 온다며 남동생은 강행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는 빗속을 뚫고 산소에 도착하니
인부들이 아버지 산소 위에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그 밑에서 포클레인이 땅을 팠다. 텐트 밖은 물속 같았지만 포클레인은 땅속에서 뽀송뽀송한 붉은 흙을 파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맷자리가 좋다고 말했다. 그 말은 헛말이다. 젊은 제부가 병으로 급히 저 세상으로 가고 엄마는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가시고 남은 형제들은 그나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일이었다. 엄마 가실 때는 그렇게 내리던 비가 올해는 거의 안 오네. 며칠 전 영월 동강으로 래프팅을 갔더니 계곡이 물이 말라 물이 없는 구간에서는 배를 들고 옮겨주어야 했어. 남동생이 말했다. 봉분 근처에서는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안개가 서린 듯 했다. 봄에 벌초를 한 번 했다는데 개망초는 다시 자라 꽃을 피웠다. 가물어서 키가 작달막한 데다가 이파리가 부성하지 않아 꽃망울이 유난히 더 커 보였다.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하얀 개망초 꽃이 청초하니 아름다웠다. 산소가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잘 가꾸어 놓은 꽃밭 같았다. 개망초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버려진 땅의 지천으로 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노랑 갈색이 작은 꽃 아래에 촘촘히 달라붙은 가녀린 흰 꽃잎들을 보니 왠지 서글퍼 보인다. 그런 개망초를 볼 때마다 나는 특별한 연민을 느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정근으로 인해 아버지 고향으로 전학을 했다. 전학 첫날 나는 4학년인 언니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따라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갔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난감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후문으로 나갔다가 아닌 것 같다 되돌아오고 정문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길 여러 번 반복을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문 앞에 앉아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너 며칠 전에 이사 온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네 친척이구나. 근데 왜 우니? 하고 물어 집에 가는 길을 모른다고 하니 따라오라며 앞장섰다. 가끔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가 생각난다. 형제들 중 유독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았어도 때가 되었다고 자라는 내 모습이 꼭 개망초 같다. 우리는 제례를 하기 전에 산소주의를 돌며 개망초부터 뽑기 시작했다. 마른 개망초 때는 흙을 덜치며 작은 힘에도 쑥쑥 뽑혔다. 가물어서 뿌리조차 말라 이대로 며칠만 더 두면 저절로 시들어버릴 것 같았다. 잔디들도 말라 잎이 안쪽으로 도루로 말렸다. 걸을 때마다 땅에서 흙먼지가 폴폴 날렸다. 나는 뽑아놓은 개망초대에서 꽃을 꺾어 모았다. 금방 안개꽃 같은 꽃다발이 만들어졌다. 엄마는 이맘때 가끔 이 꽃을 꺾어다가 집단장을 하곤 했다. 상석 위에 진열된 재수들이 빈약해 보였는데 꽃다발을 놓으니 제법 정성 들여 마련한 제사 음식 같았다. 남동생부터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그 다음 언니가 절을 하고 그 뒤로 내가, 내 뒤로 여동생이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우린 제례를 끝내고 묘 앞에 앉아 가져간 것을 먹었다. 칼도 없고 접시도 준비되지 않아 비닐에 음식들을 놓고 먹었다. 떡 몇 개와 전 몇 개가 없어졌다. 점심은 어떻게 할까? 산을 내려오며 남동생이 물었다. 점심은 무슨 떡도 먹고 전도 먹었는데 그냥 집에 가자.
나는 빨리 헤어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대뜸 말했다. 그래, 그럼 그냥 가. 남동생도 성질이 났는지 대뜸 말했다. 내 밭에 가서 국수 말아 먹을까? 여동생이 말했다. 그럼 그래라. 남동생이 말했다. 그거 좋다 얘. 언니가 거들었다. 나는 그대로 헤어져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형제들 모두의 의견이 그러하니 마지못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지붕에 검은 그물망을 씌워 그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정호의 하우스 안은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땅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고 위에서는 비닐을 뚫고 열기가 내려왔다. 의자에 앉아있으려니 뜨거운 용광로안 같았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언니와 남동생과 나는 하우스 안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땀을 비질비질 흘리며 숨을 헉헉거리고 있었다. 그 더운 와중에도 여동생은 컨테이너를 들락거리며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였다. 빨리 해라. 안 먹어도 되는데 귀찮게 국수를 만다고 그러네. 내가 여동생을 재촉했다. 잠시만 기다려. 이 시간 잠깐 이렇게 뜨거워. 조금 지나면 바람이 일어나 괜찮아져. 여동생이 오이를 따가며 말했다. 우두커니 앉아있던 언니가 무슨 생각인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잎이 누렇게 된 강낭콩을 골라 뽑기 시작했다. 강낭콩은 대개 장마통에 수확을 했다. 장마가 길 때는 수확을 제대로 못해 콩고투리가 물러 썩고 그 안에서 싹이 나 밖으로 허연 뿌리들이 삐져나왔다. 올해는 장마 때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 콩고투리는 씻어놓은 듯 깨끗했다. 여동생이 틈이 날 때마다 수로의 물을 길어다가 주워 키운 콩이었다. 언니는 콩들을 뽑고 남동생은 나르고 나는 자리에 앉아 콩고투리를 땄다. 남편도 없는 제가 이걸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함께하니 순식간이구나. 콩들을 얼추 뽑은 언니가 내가 따놓은 콩고투리를 앞에 놓고 앉아 콩을 까며 말했다. 콩들을 다 나른 남동생도 앉고 얼마 후 콩고투리를 다 딴 나도 앉았다. 콩고투리는 살짝만 비틀어도 하얀 배를 드러냈다. 그 아래는 한 어미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처럼 콩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어떤 꼬투리에는 똑같이 실한 콩이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꼬투리에는 끄트머리에 놓인 것이 작았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콩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했다. 어떤 콩은 더 여물고 어떤 콩은 덜 여물기도 하였다. 셋이서 까는 강낭콩은 순식간에 식탁 위에 쌓여갔다. 겨우 익은 콩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잘 익은 콩은 불그스름하고 아주 여문 콩은 짙은 자줏빛을 띠었다. 푸르고 붉고 자줏빛 콩들이 어우러져 소복이 쌓였다. 금방 까놓은 콩들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이 강낭콩은 몇 알 두어서는 맛이 안 나. 콩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로 잔뜩 넣어야 맛있어. 엄마는 콩버먹을 해서 드셨지. 나는 엄마를 생각하며 말했다. 나는 엄마와 식성이 똑 닮았다. 이맘때면 우물가에 큰 독을 놓고 그 안에 썩은 감자를 넣어 썩혔지. 요즘에야 썩은 감자는 버리지만 예전에는 썩은 감자로는 감자녹말을 만들었지. 그걸 잘 반죽해 이 콩을 박아 쪄먹었잖니? 난 젊었을 땐 강낭콩에서 냄새가 나 안 먹었어. 그런데 늙음하게 그게 먹고 싶으니 무슨 좋아하니? 장날이면 일부러 감자떡 사 먹으러 장에 나간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강낭콩이 한 개만 들어가도 뱉으며 까다롭게 굴었던 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콩을 꼭 4개씩 심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야
하나가 나오지 않아도 잘하고 서로 의지가 된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동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벌반 식구들은 다 감자, 강낭콩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 작은 엄마는 감자가 무슨 맛이냐고 안 드셨어. 근데 임신만 했다 하면 감자를 드신대. 뱃속에는 우리 벌반 씨가 들어있었던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언니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말했다. 이맘때 감자를 캐면 엄마가 숟가락으로 껍질을 벗겨서 쪄줬잖아. 사카린물을 타서 넣고 가마솥에 노릇노릇할 때까지 바짝 쪘어.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좀 둘러주시면 정말 맛났었지. 난 그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쪄달라고 해.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 남동생이 콩고토리를 끌어다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고 요즘은 사방이 매 먹을 건데 그 맛이 나겠어? 내가 콩고토리를 비틀며 말했다. 난 사람들이 감자를 껍질째 물에 넣고 빨리 삶듯이 삶는 것을 보고 놀랐어. 그렇게 감자를 삶아 먹더라고. 남동생이 말했다. 우린 각자 콩을 까며 예전 벌판에 살던 때를 말하기 시작했다. 감자 옥수수가 나오고 단호박이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밭에서 가지 따먹던 이야기까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여동생이 커다란 소쿠리를 내왔다. 소쿠리에는 하얀 국수가 둘둘 말려 덩어리 덩어리 놓여 있었고 양푼에는 열무를 썰어 얼음을 둥둥 띄운 빨간 김치 국물이 들어 있었다. 더운 데다가 떡과 전을 먹었기 때문에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이 먹고 싶었던 차였다. 우리는 대접을 가져다가 국수를 덜고 열무김치 국물을 부었다. 금방 삶은 국수는 차가운 열무김치 국물이 닿자 흰살을 드러내고 스르르 풀렸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국물을 후루루 마셔가며 국수를 먹었다. 열무김치가 알맞게 익어 새콤하면서 감칠맛이 났다. 입안에서는 오이가 아삭아삭 씹혔다. 오이향과 새콤한 김치 냄새가 어우러져 식욕을 막 돋구어 주었다. 손이 큰 여동생이 삶은 국수는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또 나왔다. 국수를 다 먹자 동생이 노랗게 익은 참외를 한 바구니 따왔다. 금방 딴 참외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깎였다. 참외를 넷으로 잘라놓자 각자 하나씩 집어갔다. 참외는 와삭 소리를 내며 부서져 목 안으로 내려갔다. 참외까지 다 먹자 여동생이 오빠 줄 것이라며 강낭콩 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김치 냉장고에서 오이지가 든 플라스틱 통을 꺼내왔다. 바구니 속에 남은 참외도 비닐봉투 안에 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차로 갔다. 트렁크를 열었다. 거기서 아들내 주려고 따놨던 채소 바구니를 꺼냈다. 나는 그 바구니를 남동생에게 건넸다. 나? 애들 주려고 딴 것들 아니야? 남동생이 놀라며 물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나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나 아무나 먹으면 어때? 남동생이 큰 바구니를 성큼 받아들고 식탁 위로 가 봉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열었다.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아욱, 상추, 파, 깻잎, 감자. 우와, 농사 잘 지었다. 남동생이 봉지들을 열고는 감탄하며 소리쳤다. 그럼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섭게 농사를 배웠는데 풀은 뽑아도 뽑아도 또 나잖아. 근데 아버지 밭에는 풀 한 폭이 없었어.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작은 누나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예뻐했지. 뭐? 아버지가 날? 나는 의외의 동생 말에 놀라서 되물었다. 그럼 아버지 누나 말 아니면 안 들으셨잖아. 아버지 간병할 때 생각나? 누나에게만 나으시고라고 한 거.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잊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버지는 간병인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식들이 당번을 정해 간호하게 했다.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을 하게 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나에게는 나흘이나 시켰다. 일주일에 네 번이나 병원에서 살면서도 나는 아버지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진 누나가 제일 편해하셨어. 그래서 누나에게 나흘씩이나 오라고 했지. 그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누나 모르지? 난 누나가 부러웠어. 누난 우리 형제 중 제일 건강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머리도 좋잖아. 시집 가서도 잘 살고. 가장 아버지 기대에 짠 자식은 작은 누나였을 거야. 그러고 보니 형제들 중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작은 누나야? 진짜로 그런가? 남동생이 말하기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내가 시집을 잘 가서 잘 산다는 생각도 못 해봤고,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못 했다. 내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는 것도, 내가 아버지 기대에 제일 찬 자식이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난 오늘까지 내가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인 줄만 알았다. 그런 나의 존재가 부모님께 누가 될 것 같아 언제나 조바심을 하며 살았다. 형제들 중에 제일 키가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못생긴 데다가 머리도 둔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자식을 측은해하며 바라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니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게다가 아들이 유난히 귀한 집에서 태어난 둘째 딸이니 얼마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을까 생각하면 비록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더라도 면목이 없었다. 그런 내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아 아버지의 기대를 채워주었던 자식이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말이다. 모내기 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 논에는 모들이 검푸르게 퍼져 자라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벽꽃이 필 것 같다. 벌방 끝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뺨을 스쳤다. 하우스 안에 놓여있던 비닐봉지가 바람에 팔랑거리며 빙빙 돌아다녔다. 어때? 아까 잠시 뜨거웠지? 벌판바람이라 시원해. 더운데 하우스 안으로 언니 오빠를 끌어들여 내내 미안해하던 여동생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얼굴을 활짝 펴며 말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껴 비가 쏟아질 기세다. 하늘 좀 봐. 비가 올 것 같아. 맞아. 일기예보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다고 했어. 여동생이 말했다. 논에 앉아있던 하얀 두루미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잠시 후 먹구름에서 소나기가 후두둑 떨어졌다. 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굵은 빗줄기가 마른 흙에 내리꽂히니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다. 벼랑간 샤워를 한 듯 등줄기가 시원해졌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닐하우스 끄트머리로 굵게 쏟아져 내리는 비구경을 했다. 우의를 입은 늙은이가 빗속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자전거 뒤를 비에 젖어 털이 지저분하게 엉긴 검은 개가 따라갔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검둥이 생각나니? 언니가 물었다. 새끼 많이 낳았던 그게? 여동생이 말했다. 족보가 있다고 아버지가 어디선지 얻어오신 검둥이 생각나지. 남동생이 말했다. 검둥이는 새끼를 7마리나 낳고 모두 훌륭히 키웠다. 검둥이가 새끼 젖을 먹이는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검둥이가 누우면 새끼들이 젖을 하나씩 물고 늘어졌다.
젖은 실한 젖도 있고 흔적만 있는 젖도 있었다. 힘세고 큰 새끼들은 언제나 젖이 잘 나오는 실한 젖꼭지를 차지했다. 그것을 아는지 검둥이는 가끔 몸을 뒤집었다. 그러면 빈약한 젖꼭지를 빨던 새끼들도 실한 젖꼭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검둥이는 처지는 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일곱을 키워냈다. 아버지는 검둥이가 젖을 먹이다 뒤척일 때마다 우리 형제들에게 검둥이가 몸을 뒤척이는 행위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다. 검둥이를 보거라. 걔도 자기 새끼가 하나라도 쳐줄까봐 저리 애쓰고 몸을 뒤척이는구나. 세상의 모든 부모 마음은 저 검둥이 같을 거야. 아버지는 너희들 중 하나라도 쳐줄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어. 아버지 말 때 늘 명심해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방금 지나간 우비 입은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방금 자전거 탄 사람 어디로 갔지?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발끝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며 자전거를 찾았다. 귀신이 고깔 노릇이네. 방금 지나간 사람이 어딜 갔다는 거야? 남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헛거본 게 아닐까? 내가 말했다. 언니? 그런 게 어딨어. 찾아보자. 여동생이 우산을 찾아들고 빗속을 뛰어나가 소리쳤다. 검둥아! 검둥아! 여동생은 마치 자전거를 따라가던 그 개가 예전에 키우던 검둥이라도 되는 듯이 소리쳐 불렀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거센 빗줄기에 벼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춤을 추었다. 콸콸콸 밭고랑으로 물이 흘렀다. 빗줄기로 인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다. 검둥아! 검둥아! 우리는 자전거가 사라진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비가 내리는 벌판은 거대한 바닷속 같았다. 벼가 물풀들처럼 춤을 추었다. 우리 남매는 왜 찾는지도 모르게 검둥이를 애타게 찾았다. 얼마쯤 찾았을까? 빗줄기 속에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얼마 후 멀리 서쪽 하늘에서부터 천천히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비도 차츰 잦아들었다. 한바탕 소나기를 맞아 갈증을 씻긴 벌판은 초록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어느새 하늘에는 잠자리가 날았다. 메말랐던 대지가 생동감으로 넘쳤다. 마른 장마가 이쯤에서 멈춰졌으면 좋겠다.